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유웅입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에버랜드에서 한 5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화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한화에서는 한 6년 정도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실무를 하다가 늦게 이제 공부를 한 셈이죠. 여러분하고 또 비슷한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에버랜드 있을 때는 원래는 호텔 기획 쪽으로 갔습니다. 한화에서도 저는 이제 운영 쪽이 아니라 신규 사업 기획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IMF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가 다 중단이 됐고, 물론 이제 제가 하던 캐리비안 베이 원래 호텔이었습니다. 가족 호텔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결국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저는 몇몇 부서를 좀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 만족 실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유행을 하면서 그 파트장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99년인가요? 그때 한참 이비즈니스 붐이 불었죠. 그래서 이비즈니스 팀장, 그 다음에 캐릭터 사업 팀장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 생각하고 회사의 생각은 좀 틀려가지고 회사가 싫으면은 중이 아니라 제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고, 다행히 저는 이제 그때 바로 공부는, 그러니까 석사는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량한 석사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안산에서, 그러니까 2년제 대학에서 한 4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한 대로 이제 한양대에서 학위를 마치면서 한림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 나중에 잠깐 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테마파크 다 잘 아시죠? 그리고 많이 이제 이용도 해보셨을 텐데, 제가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큰 트렌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이제 일본, 미국, 그리고 여기에서 테마파크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드라이파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웨트, 워터파크의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한참 많이들 생기고 있는 워터파크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수요 예측 파트는 조금 짧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트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소개했듯이 금년 초까지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PT도 문화관광부 직원들한테 교육용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테마파크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시장이죠. 물론 지금 홍콩, 마카오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 거기를 포함할 때는 이미 추월을 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본토만을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보면은 관광 명승지, 여기에는 설악산이라든지 불국사 다 포함된 거죠.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반화된 그런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키하고 비교를 하면은 약 4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테마파크를 이용하고 있죠. 특히 테마파크 같은 경우 최근에 유니버셜이라든지 디즈니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된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죠. 경기도가 됐건 서울시가 됐건, 그러니까 외국 업체를 유치하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즈니나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달라는 조건을 보통 내세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워낙 땅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감히 수용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러한 테마파크들은 특히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 혜택을 위해서 많은 그 테마파크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용역의 그 추진 절차인데요. 먼저 주로 그 타겟으로 한 거는 관광 레저 도시였습니다. 최근에 그 태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착공식을 가졌죠. 그래서 사업 환경 분석을 하고 트렌드 분석을 해서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를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요. 이 보고서에 다루는 범위인데요. 여기서 테마파크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건축, 조경, 의상, 탑승시설, 공연, 음식, 상품까지 일관된 주제를 강조하는, 그리고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일상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그러니까 밀만이라는 그 미국 교수분이 내린 정의고 가장 포괄적인 정의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고요.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유명한 학술지에는 아직도 워터파크에 하나도 실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좀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수영이나 목욕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을 활용한 편안한 휴식과 놀이, 그리고 스릴 등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수영만을 한다면 이거는 테마파크가 아니죠. 수영장이죠. 그냥 목욕만을 하면은 목욕탕이고요. 근데 목욕탕이 있으면서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뭐 슬라이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 오픈한 그 비발디 파크의 오션월드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집트를 테마로 해서 꾸몄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캐리비안 베이는 뭐 캐리비안을 주제로 해서 만든 그런 공원이고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테마파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약초 테마파크, 뭐 허브 테마파크 쓰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테마파크. 스페셜 테마파크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테마파크와는 달리 탑승 시설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뭐 약초라든지 이런 게 얘기해 주듯이 주로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일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꾸미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공간인데, 스페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을 위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예를 든 뭐 약초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초들을 심어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인공적 시설물이 위주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천에 있는 그 세계 건축물의 미니어처인 뭐 아인스월드라든지 대장금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은 스페셜 테마파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테마파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어뮤즈먼트 파크하고 그러니까 팀파크. 그래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처럼 이렇게 테마가 분명한 건 테마파크라고 하고요. 드림랜드라든지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서울랜드처럼 테마가 약한 데는 사실은 뭐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테마파크의 동향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입장객 추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놀이공원까지 포함해서 한 25개, 30군데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용한 거는 대형, 그러니까 12개 삽니다. 2005년에 약 2,60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5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통계치는
2004년보다 오히려 약 1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경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2005년까지는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가 원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애매하게 썼는데요. 입장객 수 산정 기준의 변화다. 참 애매한 말 썼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테마파크 업체들이 입장객 부풀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롯데월드가 지금 보시면은 2003년에는 750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570만 명이 줄었죠. 이게 그러면은 그때 뭐 사고가 났네. 그건 아니거든요. 사고는 작년에 났었죠. 바로 입장객 부풀리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롯데월드만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에버랜드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어떤 실적, 그 다음에 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부풀리기를 했던 거죠. 근데 서로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갖고 부풀리기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2003년에도 지금 마이너스 7%고요. 2005년도 마이너스 2% 해갖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체 또는 아주 미미한 그런 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미 지역 테마파크 입장객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 한 1억 7천만 명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물론 미국이 이제 저성장인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입장객 증가율이 2%의 평균 못 미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테마파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거대한 시장이 상당히 정체 수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유럽의 동향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최신 데이터는 구하지 못하고 2004년까지를 봤는데요. 그래프가 얘기해 주듯이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제일 입장객이 많은 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파리 디즈니랜드고요. 약 12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약 한 200에서 한 400만 명 정도. 2위 티보리 공원은 굉장히 유서 깊은 파크인데요. 거기가 약 한 400만 명. 나머지 대형 테마파크들은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에버랜드가 한 7, 800만, 롯데월드가 한 550만, 그다음에 서울랜드가 많이 올 때는 한 350만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랜드 정도면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대형 테마파크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나마 이제 유럽의 지금 공원을 보고 계신데요. 특징이 상당히 예쁘게 꾸며놨죠. 그래서 마치 정원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로파 파크의 라이드 시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 유로파 파크인데 유럽의 전통적인 기사들,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그런 이제 쇼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가까이 있는 일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지금 테마파크 시장이죠.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계 테마파크, 그러니까 디즈니와 유니버셜 쪽은 아주 영업 실적이 양호합니다. 특히 동경 디즈니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디즈니 C까지 생겼는데요. 동경 디즈니가 단일 테마파크로는 제일 이용객이 많다고 했었죠. 하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자체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기존의 유원지들은 온천이나 쇼핑과 이렇게 복합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미식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스페셜 테마파크로 또 일본은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죠. 근데 90년대에 그 진통 겪으면서 오히려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 경기가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썩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근데 좀 들쭉날쭉하죠. 15% 성장을 했다가 10%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이것도 결국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옆에 2001년인가 오픈했죠. 예. 그러니까 바다를 주제로 한 디즈니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적으로 이렇게 호수가 조성이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많이 아시는 그 미키를 포함한 캐릭터들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유니버셜 스튜디오죠. 오사카에 있고요. 오픈하자마자 7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그 가장 성공적인 그런 프로젝트로 꼽혔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좀 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유니버셜은 제가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요. 디즈니는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유니버셜을 보면서 아직은 디즈니 쫓아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영화에서 친숙한 이런 캐릭터들은 좋은데 그 수준을 좀 못 벗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컨텐츠가 많고, 그 다음에 저부터도, 제가 어렸을 때 꼭 토요일 날 한 5시면은 그 디즈니 만화 영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향수에서 그런지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친밀감, 어떤 그 환상 이런 거를 유니버셜에서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굉장히 복합화되는 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우리 자랑스러운 이승엽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 고향인 바로 그 동경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돔시티 라쿠아라고 해가지고 놀이공원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 그러니까 공원과 돔과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이 건물을 돌아서 지금 막 이런 코스타가 지금 돌고 있죠. 여기는 온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경돔, 쇼핑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화되어 있는 파크입니다. 이거는 그 실내에 있는 건데요. 남코 난자타운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난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할 때 남자는 아니고요. 발음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 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시설도 있지만 완전히 먹자골목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시 해갖고 이제 만두를 테마로 한 먹자골목. 그러니까 만두 가게 하나가 아니라 이를테면 한 20, 30개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만두를 다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아이스크림 존 해갖고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실내 놀이 공간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음식 테마파크로 지금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코하마에 있는 카레를 주제로 한 카레 뮤지엄입니다. 한 7, 8층 되는 건물에 한 2개 층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뭐 뮤지엄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카레 가게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의 바로 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카레를 먹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의 모습은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실내에서 껌껌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켰는데요. 뭐 약간의 그런 뭐 전시한 건 있지만 대부분들이 그냥 굉장히 다양한 카레 가게가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자, 쭉 이제 여러분들이 테마파크를 보셨고, 이제 워터파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도 있기도 하지만,
한화 설악 워터피아를 제가 담당했던 그 기획자였었거든요. 제가 온천 개발된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이어받아갔고, 저는 개발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담당 과장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좀 친숙한 게 워터파크 쪽입니다. 테마파크가 굉장히 상반됩니다. 아주 약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워터파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온천, 제가 금방 얘기한 설악의 워터피아, 이것도 온천이거든요. 그리고 덕산의 그 스파캐슬, 이런 것들이 이제 워터파크로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장 중심의 그 대형 리조트들, 홍천 비발디라든지 단양 아쿠아월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워터파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지금 부천에 타이거 월드인가 해가지고 인공 스키장하고 그 다음에 워터파크가 들어갔죠. 그리고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은 영등포 쪽에 룩스인가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워터파크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제는 찜질방까지도 그 비수기 극복을 위해서 약 한 500평에서 한 1,500평 정도의 워터펀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애기들이 좋아하는 조그만 슬라이드 중심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죠. 금방 말씀드렸던 렉스, 부천의 소풍이라는 큰 쇼핑몰, 부산 센텀시티, 이런 데 전부 다 어떤 손님들을 끌기 위한 어트랙션으로서 워터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북미인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터파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래 한 70년대부터 워터파크는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생겼는데요. 옛날에는 주로 남부 지역, 그러니까 플로리다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따뜻한 쪽에 주로 야외 시설로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중형 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실내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한 시카고라든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추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실내 워터파크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그레이트 울프 워터파크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건데요. 리조트 체인들이 전부 다 우리 콘도의 부대시로 들어가듯이 워터파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테마파크도 좀 자연 친화적이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미보다는 치료라든지 사회체육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파, 사우나, 그다음에 아쿠아 테라피, 그러니까 치료를 겸한 거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규모는 약 한 3,000평, 4,000평 정도의 중소규모로 치료를 위한 것들, 그다음에 웨이브 시스템, 요거는 이제 유수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여름에 유럽을 갔었는데 상당히 실수를 한 게 우리나라 비슷하겠지 생각했는데 유럽의 여름은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우리보다 좀 덜 덥더라고요. 그러고 특히 아침 저녁에 제법 쌀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실외보다는 그러니까 실내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리치료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테마파크만 많은 게 아니라 워터파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개소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생긴 건 66년에 개장한 하와이언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유원지 내에 상업시설과 온천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테마파크의 경우에도 온욕시설을 추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그 탈거리들을 그렇게 즐기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어트랙션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래 중심의 워터파크는 조금 퇴조되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온천과 결합된 가족형 워터파크가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따미 온천이라고 하죠. 아따미 온천에 있는 그 스파우사라는 호텔의 부대 시설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강사입니다. 강사가 이렇게 율동을 하고 손님이 별로 없네요.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주로 할머니들, 동네 아줌마들이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동경 가시면 꼭 가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에도 온천인데요. 그 유명한 바다를 내립한 오다이바라는 지역에 있죠. 오다이바에 있는데 여긴 특히 좋은 게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찜질방에 잠자는 것처럼요. 약간의 추가 요금은 내긴 하는데 그냥 잠을 안 잘 경우에 2,500엔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것부터가 그럴듯하죠. 안에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거기에 식당가인데요. 완전히 테마파크처럼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여기 온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 가운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기모노를 입게 됩니다. 남자 거는 많지가 않은데 한 6개인가 중에서 고르게 되고요. 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모노를 입고 여기를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마치 에도 시대에 온 것처럼 뭔가를 꼭 사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온천 자체도 잘 해놨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특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꼭 민속촌이라는 게 옷 입고만 가는 게 아니라 대형 찜질방의 경우에 거기에 떡방어도 찍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재미있는 온천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800부 이상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한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조사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한 반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광역시 중심으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테마파크하고 워터파크에 대한 방문 경험과 의향, 그러니까 하겠느냐라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한 60% 정도의 사람들이, 물론 이건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했던 대상들이죠. 60%가 간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약 2회를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이제 곱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일반화된 데이터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3회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인데 아까 보면 데이터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설문 한 사람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약 40%가 이용 경험이 있고 약 1.7회 이용했다. 그래서 연 평균은 약 0.65회 정도로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의향입니다. 의향을 보시면 의향은 반드시 실현되는 건 아니죠. 1.29회, 1.3회가 1.5회로 이해 가죠? 약간 의도니까요. 그럴 마음이 있다. 근데 워터파크 같은 경우 0.65회가 1.14회, 거의 더블이 됩니다. 그만큼 테마파크보다는 워터파크에 대해서 더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가율로 보면은 테마파크는 한 15% 정도. 이거는 의향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워터파크는 무려 75%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갈 때 어떤 속성을 이제 중요시하느냐를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워낙 이제 덤핑, 할인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 할인이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의 편리함. 오히려 놀이시설의 다양함이라든지 스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가장 지금 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는 기념품이죠. 사실 여러분들 일본에 디즈니를 가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되거든요. 저 사람 놀러 온 거야, 사러 온 거야. 전부 다들 쇼핑백 막 두세 개씩 들고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쇼핑백도 돈 받습니다. 하나에 500엔씩 받거든요. 5,000원인데, 그걸 막 두세 개씩 들고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기념품을 많이 사는데, 우리는 사실 기념품 잘 안 사죠. 그래서 기념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속성이 나타났습니다. 워터파크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가격 할인,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함의 1, 2위를 역시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풀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탕 이런 것들이, 특히 워터파크 같은 경우 우리는 캐리비안 베이도 이렇게 저 탕이 있죠. 뭐 허브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탕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4위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여기도 기념품은 가장 꼴찌로 나타났네요. 그러면은 미래의 테마파크를 이제 한다면 어떤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요. 가장 선호하는 테마파크는 모험이나 판타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생태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 좋으냐 했더니 오히려 놀이형보다 편안한 휴식 중심의 휴양형을 선호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놀이형은 꼴찌고요. 특별 주제형,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주제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거 나타났습니다. 워터파크입니다. 워터파크는 조금 틀리죠. 워터파크는 주제로서는 자연과 생태를 많이 선호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워터파크도 이렇게 아주 무서운 놀이시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휴양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수요가 그래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새로운 체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사실은 더 좀 많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신규 시설 도입보다는 그러니까 주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발달되면서 용인, 구성, 신갈, 구갈 계속 도시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버랜드는 결국 이용객이 많아진 거 아니냐. 이게 에버랜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사한 테마파크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마파크 입장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렸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테마파크의 개발 방향은 놀이시설, 그러니까 라이드 중심보다는 고객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멋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벤트와 같은 이 소프트웨어 강조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니까 괜찮지만 뭐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비라든지 추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성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패밀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자연지향적인 파크를 선호하는 추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는데요. 특히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사고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대형 라이드들을 많이 들여왔거든요. 근데 전혀 입장이 늘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라이드 시설을 도입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인터넷, 뭐 게임, 축제, 특히 이제 영화들 많이 좋아하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대체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워터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긍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죠. 신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천 시설들은 워터파크로 변하고 있고, 대형 리조트들도
자체의 그 투숙객을 위해서 또는 비수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지금 워터파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한 거는 뭐 비발디팍, 뭐 설악 한화 정도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보광 피니스파크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규모 워터파크화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터파크가 굉장히 비싸죠. 특히 뭐 캐리비안 베이, 저도 그 회사에 근무했지만 한여름에 막 6만 5천 원 막 이런 식으로 받죠.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터파크가 입장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양호하다. 근데 캐리비안 베이 같은 경우는 실내 때문에 이제 투자비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실외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라고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요, 너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다, 개성이 없다라는 그런 우려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너무 하절기에 몰린다라는 것. 특히 뭐 캐리비안 베이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30만 명 정도가 오는데요. 뭐 2월 달, 뭐 11월 달 이런 때는 정말 뭐 하루에 적게 올 때는 뭐 200명 막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한여름에는 오히려 뭐 입장을 뭐 제한하기까지 뭐 하는 정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바데프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막 기포 막 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들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개발 방향은 독특한 컨셉, 그 다음에 합리적인 요금의 그 웰빙형으로, 그리고 수익성을 위해서는 실내보다는 역시 이제 실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앞으로를 예측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는 연평균 한 2%에서 1%, 그러니까 평균 한 1.5% 정도 증가, 아주 미미하게 거의 정체 수준을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발적은 아니지만 약 5%에서 한 2.7%, 그러니까 평균 한 3, 4%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쭉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여기 이제 저 에버랜드가 제일 먼저 들어왔었죠. 눈썰매장의 시초는 사실은 에버랜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에버랜드에 큰 공헌을 많이 했고요. 겨울철 비수기 극복에 큰 도움을 많이 줬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형 공연이라든지 그 이벤트들을 많이 해가지고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쇼핑 시설을 많이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숙박 시설을 도입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래 머무르잖아요. 머무르고 집객력, 그러니까 손님을 끌어당기는 힘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보듯이 또는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그 이솝 빌리지 해갖고 새로 그 조성한 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입장객 증가에 별 큰 효과는 없었거든요. 단지 이제 더 새로운 즐거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신규 라이드 시설 도입의 경우에는 입장의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리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과 그 연계한 특히 상품화 쪽을 많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그 퍼레이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이게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새로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퍼레이드는 사실은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뭐라 그러죠? 차까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퍼레이드가 들어올 때 비용이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뭐 만만한 건 아니죠. 근데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조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종,
그 에버랜드에 가면은 그 쌍바이킹 있죠. 그 멋대가리 없이 큰 바이킹이요. 그게 그 밑에 이제 뭐 화장실도 있고 뭐 오락실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 그 조그만 것까지 합해서 그 당시에 140억 들어갔습니다. 140억. 그러니까 드림랜드 같은 경우에 주로 이렇게 티밍을 안 하죠. 이렇게 티밍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주제를 입히는 거예요. 그 쌍바이킹 거기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쁘게 했잖아요. 그런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쌍바이킹조차도 140억이 들어갔으니까. 코스타리오, 청룡열차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은 최신형 들여오고 티밍을 하면은 300억, 500억씩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퍼레이드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마파크의 역시 가장 핵심은 테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운영 노하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많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놀이시설 중심에서 가족 중심의 에듀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왼쪽 그림은 그 시티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LA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바깥에 있는 그 테마 쇼핑 존입니다. 굉장히 테마가 강하죠. 보면은 킹콩도 막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그 도움시티 그 라쿠아의 모습이고요. 보면 여기에 이제 편안하게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좀 쉬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누구죠? 뭐예요 이거? 예? 이거 저건데 키티 아니에요? 키티? 헬로키티. 예, 예. 바로 이게 그 키티를 만든 회사가 바로 산리오사거든요. 산리오사에서 자기네 캐릭터를 갖고 만든 실내형 테마파크 퓨로랜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그 산리오사 갖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로 해서 아주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가장 최근에 오픈한 홍콩 디즈니랜드인데요. 홍콩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간단한 이런 이제 퍼레이드를 해갖고 그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오른쪽은 에버랜드의 이게 지금 에버랜드 대표 캐릭터인데요. 킹코 콜비죠. 근데 하도 바뀌다 보니까 저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 미키마우스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정체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워터파크의 트렌드입니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도 워터월드라고 있죠. 그리고 부천 소풍에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도시명 워터파크가 최근에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형 리조트도 그 자치도 숙객을 위한 워터파크가 도입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형 워터파크에는 건강형 시설이 들어가고 또 온천형에는 놀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좀 그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면서 근데 문제는 좀 색깔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또 뜨거운 물은 노인분들 좋아하시니까 여기 3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캐리비안 베이가 캐리비안 베이가 1,400억 들인 거거든요. 1,400억. 지금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96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죠. 근데 1,400 들여가지고 130만 명 이용하고 1년 매출이 300억이 안 되니까 사실은 장사로서는 재미가 없는 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들이 그 실패 사례를 보고서 적정 규모의 이제 실내 시설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키장들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들을 많이 들여옵니다. 스키장 같은 경우에 한겨울에는 방이 없잖아요. 방이 굉장히 비싸죠. 젊은 사람들은 찜질방에 잠깐 몸을 녹이는 정도로 해갖고 오히려 투숙객을 그 리조트로 막 유치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개념은 특히 그 대명에서 워터파크를 만들면서 거기에 찜질방을 들여오고 그러니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좀 현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식과 오락은 물론 그
마사지라든지 피부 미용, 특히 그 덕산 스파켓을 가시면은요, 거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미용 시설, 그 다음에 뭐 음악 치료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 기능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이렇게 그 트렌드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90년 이전에는 굉장히 분명했었죠. 목욕탕, 수영장, 뭐 온천, 그다음에 기타 건강시설 이런 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리조트형 물놀이와 목욕시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단양 아쿠아월드라는 건 단양 대명 콘도입니다. 대명 콘도에 있는 이제 물놀이 그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를 결합한 대형 찜질방. 저쪽 송파에 가시면 서울레저라고 있습니다. 찜질방인데 수영장도 있는 그런 대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놀이를 결합한 대형 찜질방. 이거는 인천의 인스파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형 온천시설, 설악 워터피아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형 목욕시설. 이거는 안면도에 가면 오션캐슬이 있죠. 그 다음에 기능 통합형 시설. 그러니까 덕산 스파캐슬은 모든 게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난해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복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갔다 온 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데 중에 하나 바로 학고내인데요. 학고내는 신주쿠에서 로망스카를 타면은 한 1시간 반이면은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대전 정도 있지만 로망스카는 기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거기 학고내 굉장히 유명한 온천 지역이죠. 화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유네산이라는 그런 대형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내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로마를 테마로 한 그런 워터파크입니다. 바깥에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긴 특히 유네산 전에 유토피아라고 해서 지금 하나 돼 있는데요. 설악 혹시 하나 워터피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거기 보면 계곡에 이렇게 탁 만들어 놨죠. 그게 바로 여기 학고내 유토피아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설악 워터피아는 학고내 유토피아, 그 다음에 홋카이도에 있는 스키장의 파도풀, 그 다음에 쿠사치라는 온천의 실내 복합형 시설, 이런 세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믹싱해 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학고내는 온천도 좋지만 학고내 정말 볼 게 많습니다. 뭐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술관 있죠, 조각공원 있죠. 심지어는 거기에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한 어린 왕자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일본 발음 모르는데, 유리의, 그러니까 나무 목자 3개, 그러니까 써가지고, 글라스노, 뭐라나? 그러니까 유리공예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왕자 박물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찾기 쉽거든요. 거기 정말 정원이 예쁘고요. 특히 거기 가시게 되면은 밑에 계곡 쪽으로 잠깐 내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계곡을 딱 보고 있으면은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학고내는 2박 3일 갖고도 구경하지 못할 정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학고내의 특징이 온갖 탈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주쿠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로망스 기차를 타고 가죠. 그런 다음에 등산 열차를 타게 됩니다. 등산 열차도 몇 가지 종류를 타게 돼요. 이렇게 끄는 것도 타게 되고 이런 것도 타게 되고요. 위에 가면은 화산과 화산 사이를 케이블카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큰 호수가 있어 큰 배를 타게 돼요. 마지막에 배에서 내리면 버스를 타고서 다시 기차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탈 거를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문화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글라스노 리조트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도 머리가 한 반은 백발이지만은 나중에 결혼 50주년 그럴 때 한번 꼭
저 집사람하고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쁘고 정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거 새로 만든 홍천의 비발디 파크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금 어두운데요. 이쪽이 바로 이집트 그런 테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조각물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야외 탕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여기 저 등을 보이고 있는 애가 제 둘째입니다. 예, 이걸 이제 종합 분석을 하면은요, 결국 두 가지가 테마파크, 워터파크이 같이 결국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복합화되고 있다. 워터파크에서는 온천형을 들여오고 있고 테마파크에서는 쇼핑몰을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복합화되고 있는 주제다. 두 번째는 도시명 그리고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도입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대형 쇼핑 상가라든지 리조트 내에 소규모 또는 주경 규모의 테마파크, 워터파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적정 규모를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자체의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은 그러니까 쇼핑 상가에 또는 리조트에 얼마큼 사람들 끌어올 건가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은요, 컨텐츠 중심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식음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하면 우리가 어린이들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노년층까지도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시설로 바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2014년인가를 정점에서 준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평균 자녀 수가 1.4명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노인들은 오히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죠. 또 오히려 노인들이 돈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형 노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게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금 이제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테마라든지 독특한 컨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라스베가스의 서커스라는 카지노 호텔이 있는데요. 그 바깥에 있는 부대시설로 있는 서커스 파크입니다. 여기는 테마파크라기보다는 어뮤즈먼트 파크. 테마는 별로 없죠. 그냥 놀이시설 중심으로 해서 주로 카지노 호텔들은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손님들을 끄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땡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커스 파크이고요. 홍콩의 오션 파크입니다. 에버랜드처럼 이렇게 산에 있는데 여기는 물을 많이 활용해서 돌고래 쇼도 하고 있고요. 또 수족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화되어 있는 곳이죠. 저는 홍콩에 두 군데를 갔었는데 홍콩 디즈니랜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옹색해요. 그러니까 동경이나 LA 디즈니랜드처럼 이렇게 제법 큰 게 아니라 홍콩 그 시장에 맞게 조그맣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실망스러웠고요. 오히려 홍콩 오션파크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볼만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유로파 파크 아주 예쁜 정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탑승 시설은 아니지만 중국 심천에 있는 민속촌입니다. 자금성 이런 것들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죠.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독특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싱가포르 주롱파크입니다. 여기도 탑승 시설은 아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새를 볼 수 있고 새 쇼를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련사가 어린이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요. 미국 디스커버리 코브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테마파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를 만지기 위해서는 몇십만 원, 30만 원인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내면은 직접 돌고래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오른쪽 그림은 그 젊은 분들은 알 텐데 그 에스테릭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만화, 애니메이션 그거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사실 좀 실망했어요. 그렇게 그 저는 그 만화의 난 그 테마를 잘 구현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좀 이렇게 흉내만 낸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요건 하여간 만화가 물론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에 만화가 파크로 이렇게 구현된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셜 테마파크인데요. 핀란드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입니다. 산타클로스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타클로스의 어떤 그 집을 만든 거죠. 아들은 요즘 별 닦는 마을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한다. 나도 들어본 적이 있다. 뭐 만화 영화 똑같이 만든 곳이라나? 그래봤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곳이겠지 했다. 이틀 동안 아들에게 끌려다닐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지친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내 생각이 틀린 것을 깨달았다. 동화 속이나 나올 법한 그림같이 예쁜 집과 상점들, 깨끗한 거리. 내가 마치 동화책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거리에 있는 간이 식수대에서 나오는 물은 슈퍼에서 팔고 있는 생수라고 한다. 아들 녀석이 맨 먼저 달려간 것은 별 닦는 마을 스튜디오. 그곳에서는 실제로 별 닦는 마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게 다음 주에 방영되는 거래요, 아빠. 하며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우리는 만화영화 주인공이 되어 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하고 화가에게 초상화를 부탁하기도 했다. 만화영화에 관심이 없는 나와 아내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이 즐겁다. 스튜디오에서 나오자 공예 제작소가 바로 보인다. 만화영화에 나오는 각종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특산물들로 만든 공예품들을 사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었다.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한다. 우리는 별 모양의 스탠드와 몇 가지 특산품을 샀다. 배는 고픈데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탓에 식욕도 없고 해서 우리는 빵집에 갔다. 크림빵, 곰보빵, 단팥빵 할 것 없이 다 별 모양인 것이 재미있어 하나둘 집어넣다 보니 양이 꽤 된다. 아내는 너무 예쁘다며 별 모양 조각 케이크 하나를 짓는다. 빵집 아저씨도 혹시 이곳 주민이시냐고 물었더니 빵집 2층에 사는 집이 있다고 하신다. 빵집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마을 뒷산 앞에 있는 개울가로 갔다. 여기서 잡은 가재를 가지고 레스토랑에 가면 요리를 해준다고 한다. 몇몇 가족들이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가재를 잡고 있었다.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아들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복잘한다. 아버지와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던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는 개울가에서 잡은 가재를 가지고 근처 레스토랑에 갔다. 몇 시간 동안 운동 아닌 운동을 한 탓에 다들 배가 고프다며 난리다. 여기저기서 직접 잡은 가재며 물고기들로 식사를 부탁하는 모습이 보인다. 모두들 우리처럼 들뜬 표정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밤 7시. 종소리가 들린다 싶었더니 마법이 일어났다. 마을 중앙에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벌어졌던 것이다. 매일 밤 7시에 별을 쏘아올린다는 만화영화와 똑같이 이곳에서도 매일 밤 7시면 불꽃을 쏘아올린다고 한다. 별 모양의 스탠드에는 일제히 불이 들어오고 주인은 온통 별천지가 되었다. 우리는 숙소로 가는 길에 만화방에 들렀다. 하루 종일 만화만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아들은 산더미같이 만화책을 빌린다. 저걸 오늘 다 읽을 수 있을까? 아들은 오늘 다 못 읽으면 내일 읽지요 한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만화영화 속에 나오는 꼬마 과학자가 사는 집과 똑같이 생긴 곳이라고 한다. 장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인 아들이 고른 것이었다. 부한 강원도 인심이 뚝뚝 묻어나는 주인 아주머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신다. 아내는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며 난리다. 아들과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울에서는 웬만해서 볼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지듯 빛난다.
아들과 별자리 이야기를 하며 밤을 보내다니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이 밀려온다. 아들도 아마 이 순간을 평생 못 잊을 것이다. 예, 지금 보신 이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자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니버스에서 근무하던 제 후배하고 제가 지금 이제 투자가를 구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애니메이션도 만들면서 그거를 바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현하려는 그런 이제 테마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그리고 너무나 인공적인 게 아닌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테마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파기 아닐까 싶어서요. 이런 이제 공원을 한번 이제 실현하는 꿈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뭐 1시간 정도 대략 이렇게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드라이파크, 우리 흔히 얘기하는 테마파크들은 좀 정체 현상을 벌이고 있고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는 뭐 물을 활용하느냐 또는 이제 놀이시설 중심이냐 이런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서 보더라도 결국 복합화된다든지 수익성을 중요시한다든지 또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이런 형태들은 사실은 똑같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뭐 관광업주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테마파기 그러니까 그냥 뭐 몇 가지 탈 거 이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큰 산업이고 또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아까 강의 초반부에 예. 집계력 예. 집계형 문제 있어요. 예. 에버랜드가 보통 한 800만 정도. 예. 롯데월드가 2004년까지 예. 한 700만 대에서 머물다가 이제 예. 물론 이 가수요도 잡혀있다고 예, 예.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500만 정도 이렇게 본 걸 보면 그래도 에버랜드 투자 규모에 비해서 예. 롯데월드가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규모나 예. 이런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저는 단순히 교통 접근성만 가지고 그 정도 수익을 올리지는 않는데. 크게 볼 땐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아무리 지금 뭐 강남이나 양재에서 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강남 양재에서 타는 경우에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어떤 거리감이 이제 있고요. 근데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끝난 날 편하게 자기들끼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롯데월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갈 수가 있죠. 근데 에버랜드는 비가 왔다고 하면은 완전히 쥐약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8월 중순께까지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9월 때도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입장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워낙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그 두 가지가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두 개가 경쟁을 하는 것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는 청소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이제 교통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요. 에버랜드는 철저하게 지금 청소년 마켓이 아니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유아를 둔 가족들 그런 중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는 계속 들어오는 게 좀 스릴라이드 중심이죠. 뭐 툭 떨어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에버랜드는 아까 이솝빌리지 같이 이렇게 예쁘고 애기들 좋아하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다른 타겟을 보고 있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후반부에 에듀테인먼트 예. 말씀을 하셨어요. 에듀테인먼트 말씀하셨는데 예. 복합화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상업적인 표현을 하면 백화점식이라는 예,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과연 집객력만 예. 그 수익성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엔터테인먼트라면 교육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복합화했다는 거는 특화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죠. 예,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솝 빌리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솝 우화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저기 영상 세대잖아요. 그리고 뭔가 체험 세대이기 때문에 직접 느끼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칫하면은 모든 시설들이 다 비슷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그 공원이 추구하는 어떤 컨셉이라든지 테마를 잃지 말아야 되겠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겨울 수요를 땡기기 위해서 눈썰 묘장을 만든 거고요. 캐리비안 베이 같은 경우에 그 자체보다는 또 테마파크는 그 한여름엔 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여름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캐리비안 베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화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백화점식이 되지 않고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 테마파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워터파크나 스피드파크 또 부분에서 예. 그 특별한 컨셉이나 자기만 전형의 아이디어나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항상 그 영리단체다 보니까 예. 그것이 아니고 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수익성 부분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보면 스페셜 파크 부분이 예. 우리나라의 이제 안정적인 그 국토나 땅 부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교수님 마지막 그 별당면 마을 같은 경우 예. 그런 교수님 그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부분이 맞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소비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산과 그다음에 유통과 소비가 다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캐릭터 상품이 유통이 되고 또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즐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복합화되는 곳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파주의 그 헤이리 마을 거기는 그 뭐 황인용 씨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살기도 하지만 자기가 모아놓은 것들을 예쁘게 박물관 만들어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운영 수입도 얻고 그러잖아요. 또는 이제 그 출판 도시 같은 경우에도 출판사를 직접 입주를 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조그만 뭐 서점을 오픈한다든지 하고 직접 그 소비자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단순한 소비 공간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그러니까 만들고 또 애들이 만드는 걸 보고 즐기고 그냥 이런 공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합적이긴 하지만 예. 세 가지 중에서는 어디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세가? 지금 제가 마지막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페셜 테마파에 가깝겠죠. 거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워낙 타는 걸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쁜 뭐 회전목마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약간의 어트랙션을 집어넣으면은 애들이 뭐 좋아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 굳이 구분하자면은 당연히 스페셜 테마파크입니다. 아까 그 예. 별난문만 예, 예. 애니메이션 보면서요. 예. 그 일본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요. 그분이 만든 그 작업실을 이제 예. 보여준 또 어떤 공원이 하나 예. 있어요. 지브리 미술관이죠. 지브리. 예. 그 제가 이렇게 가보고 예. 거기는 이렇게 작업실을 그냥 그 캐릭터하고 같이 이렇게 판매도 하고 예. 그다음 이제 휴일이었는데 거기 가족 단위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는 뭐 아주 시끄럽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차분한. 예. 근데 별담은 마을 애니메이션에서 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상상 제가 볼 때는 교수님 같은 예. 꿈인 것 같은데 제가 예. 제 생각은요. 예. 근데 그거는 현실보다는 좀 상상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거기 지브리 미술관은 그야말로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세계를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박물관 형태죠.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환상 속의 나라 이런 개념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과연 그냥 어떤 필생에 예. 꿈을 이룬다는 차원이신가 아니면 그걸로 뭐 예. 돈을 벌겠다는 차원이 좀 궁금한데요. 아, 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복합화하는 예. 이유가 예, 예. 백화점식으로 해가지고 집행력을 높여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라면 상상 그 별장면만은 예. 그 이윤보다는 어떤 그냥 테마파크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할 사람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그 생각하는 별당는 말이라는 거는 저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회사들, 그 캐릭터 디자이너 회사들, 게임들, 그 다음에 뭐 만화, 애니메이션, 마치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입주해서,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그 기념품도 팔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복합화된 단지가 사실은 가장 최종적인 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이거는 굉장히 그 공유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러니까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상품도 유통시키고 그거를 이제 공동의 어떤 그 축제의 장도 만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 당연히 그런 회사들은 자선기관들이 아니거든요. 디즈니가 뭐 디즈니랜드부터 시작해갖고 수익을 얻어서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듯이 저는 당연히 수익 기반의 이런 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념품 유통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서 그 어떤 뭐 입장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꿈으로서만 그냥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워낙 그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걱정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 별당는 뭐 하나의 애니메이션 갖고 저걸 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성공한 캐릭터들 예를 들면은 뭐 공룡 캐릭터 디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런 그 디보 같은 그런 공룡 캐릭터는 지금 오프라인 상에서의 파기 없잖아요. 너희들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결국 프로모션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저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그 어린이 프로인데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세사미 스트리트. 세사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뭐 1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그러면서 그게 지금 그 파크로도 구현이 돼 있거든요. 제가 펜실바니아는 안 가봤고, 일본에도 그 세사미 스트리트 파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찍기도 하고, 그 콘텐츠가 기념품으로, 어트랙션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수익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이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테마파크 문제가 예. 수익성만으로 따지면 최초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거대 장치형 뭐 이런 거보다는 컨텐츠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 애니메이션 한두 편 가지고 캐릭터를 갖다가 뭐 띄워서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거고요.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회사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디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자체 테마파크 갖는 게 꿈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다 좀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콘텐츠가 풍부한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 테마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아직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